안녕하세요. 동화로 세계 일주. 오늘은 영국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화, 동화, 설화로 영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그렇던데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대. 지나간 기억 속에 우린 아직 부르고 있어. 유리알 물결처럼. 이상하지 이 마음이 왜 자꾸 차고 차오르는지, 사라지지 못하는 숱한 밤이 머무르는지 말 못하지 왜 이리 달고 달아오는지. 너의 그 여름을 내게 나눠줘. 달콤하고 또 싱그러울 테니 한입 빼어 우리 그 계절 위로 선명히 남을 이야기. 그늘 하루 쉬어가도 좋아. 그저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불러주고픈 이 초록빛 노래 들리니. 풀잎 위에 묻힐게 물을 머금은 바닷가 날 부르고 있대. 한참 녹은 태양에 손끝이 자꾸 물들어서 번져버리고 나서. 이상하지 이 마음이 왜 자꾸 차고 차오르는지, 사라지지 못하는 숱한 밤이 머무르는지 말 못하지 왜 이리 달고 달아오는지. 너의 그 여름을 내게 나눠줘. 달콤하고 또 싱그러울 테니 한입 빼어 우리 그 계절 위로 선명히 남을 이야기. 그늘 하루 쉬어가도 좋아. 어색하게 오간 장난들 사이에 넘쳐 흐르는 나츠랑이 속에 그저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불러주고픈 이 초록빛 노래 들리니. 윤마치의 초록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요. 네, 이런 날씨에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비슷한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름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는 게 영국에서의 어떤 초록초록한 느낌과 죄송합니다.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국은 제가 안 가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국은 사람들이 참 뭔가 약간 이게 다 미화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중세시대의 어떤 그런 소설이나 이런 데 어떤 영국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뭔가 프랑스보다는 아니지만 좀 차려입은 듯한 그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건물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자연 그런 게 조금 차려입은 느낌, 정돈된 느낌이라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사진 같은 걸로 다른 나라들을 참 많이 접하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한 감상을 담을 때가 있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국은 조금 차려입은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차려입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조금 표면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영국에 대해서도 신화, 동화, 설화로 살펴볼 텐데요. 정체성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대표적인 이야기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신화로서는 아서왕 이야기가 아무래도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의 건국서사를 담고 있기도 하고 왕권의 정당성이라든가 또는 기사도 정신의 상징으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설화로 따졌을 때는 로빈후드 이야기가 또 전설처럼 내려오죠. 민중의 영웅 아니면 사회 정의와 자유에 대한 어떤 열망을 담고 있는 그래서 좀 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화 같은 경우는 잭과 콩나무 또는 세 마리 곰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이 이야기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죠? 그만큼 이 이야기들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윤리를 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윤리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얘기이긴 하죠. 근데 참 우리가 영국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전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과 윤리, 다시 말하자면 핵심적인 가치가 무조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질서. 그러니까 약간 무정부 상태보다는 법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 왕권과 기사도 정신에 대한 부분도 이런 질서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신뢰와 명예. 기사도 정신. 그죠? 주로 기사 이야기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정의. 부당한 권력이나 착취에 저항하는 민중적인 영웅, 로빈후드 같은 영웅이 나오는 정의. 네 번째로는 재치와 실용성. 힘보다는 좀 꾀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다섯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 동시에 그 어떤 투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고딕적인 감수성, 고독과 죽음, 초자연에 대한 사유, 그리고 또 분위기 중심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머와 풍자입니다. 왕이나 귀족 그리고 심지어 신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총 7개의 핵심 가치,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어떤 이야기든지 보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아서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말했던 윤리 속에서는 질서, 명예, 정의가 조금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탁의 기사단이 또 이게 계층과 출신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왕을 보좌하거든요. 어떤 계층과 출신에 상관이 없이 기사로서의 그런 걸 보는 거죠. 또 엑스칼리버는 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합법성과 도덕성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또 모드레드의 배신이나 귀네비어의 불륜이 명예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괴하는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이런 걸 보아 질서, 명예,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로빈후드 얘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악덕 권력이 나오죠. 존 왕이라든가 노팅엄 세리프라든가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서민을 보호하는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의, 영웅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귀족 계급을 또 통쾌하게 풍자하기도 하죠. 민중이 바라는 이상적인 영웅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로빈은 규율과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도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정의, 자유, 풍자 다 들어가죠. 그리고 잭과 콩나무. 잭과 콩나무 같은 경우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 우연히 얻은 콩나무를 통해 이 거인을 다시 말하자면 상류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인을 상대로 이긴다, 승리한다란 얘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사실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오히려 정당화가 되기도 합니다. 즉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정복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치, 실용성, 계층, 풍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고딕적인 얘기로 가면은 고딕 유령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된 저택의 원혼 저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책감과 불안을 배경으로 하는데 보이는 것 너머에서 어떤 이런 감수성과 고독, 죄의식 이런 걸 다루는 이야기 약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어떤 영국인들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배경이 되는 그들의 역사와 사회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봉건제와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영국. 엄격한 신분사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와 설화에서는 이를 풍자하거나 전복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청교도 윤리와 기독교 전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 도덕성, 또 책임감, 절제가 강조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상들이 또 아무래도 주인공으로서 아니 주인공의 친구로서 역할을 발휘하게 되죠. 또 제국주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왕의 정당성, 문명의 사명감 같은 요소가 은연중에 등장을 합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로 농민 이야기에서는 도시화와 기술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진화를 하는 거죠. 도시화와 기술화가 같이 합쳐지면서요. 요약하자면 영국인의 이야기는 국민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명예와 질서, 또 불의를 맞서는 계층을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재치와 풍자, 또 고딕적인 감수성, 풍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또 영국은 여러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어떤 지역별 특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각 지역에도 고유한 설화와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서왕과 로빈후드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일까요?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잉글랜드입니다. 이 잉글랜드의 이야기의 특징은 중앙 권력적이고 기독화된 설화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서왕과 로빈후드가 특징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경우에서는 바다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다. 로흐네스 괴물이라고 해서 어떤 바다죠 한마디로. 켈트 신화, 켈트적인 뿌리를 갖고 있고요. 또 자연과 정령 신앙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웨일스는 마비노기온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는 사실 동명의 게임으로 또 유명하죠. 최근엔 또 이렇게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 이야기가 웨일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엘프적인 이야기, 또 고대의 켈트 신화와 운명론적인 서사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국 웨일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신기하죠? 또 북아일랜드를 살펴보면 쿠올린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웅, 전사, 구전적인 어떤 서사 중심. 이렇게 각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봤을 때 이거 영국에서도 어느 나라의 이야기겠구나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크게 이야기를 살펴봤으니까 신화, 동화, 설화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는 영국의 신화, 건국신화가 또 있죠. 건국신화로 아서왕 전설이 있습니다. 반쯤 신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브리튼 왕국의 정통성과 이상적인 군주를 상징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그 외에도 브루투스 전설이란 게 있습니다. 트로이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 브루투스가 브리튼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져온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전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또 다양한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켈트 신화 또는 게르만 신화가 또 있고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는 기독교 전래 전에는 자연신, 여신, 정령 등 풍부한 토착 신앙이 존재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천사, 성인, 악마 등 켈트 신화를 덮어쓰면서 혼합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대표적인 신화로 아서왕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서왕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아서왕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란슬롯이라고도 부르는 이 호수의 기사 이름을 제가 참 좋아해서 어떤 게임을 하거나 할 때도 이 이름을 제가 닉네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서왕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는 말이죠. 5세기부터 6세기경 영국을 배경으로 한 전설입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구전되고 문학적으로 또 많이 각색이 되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게임 속에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죠.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 먼저는 우서 펜드래곤 왕이 마법사 멀린의 도움으로 왕비 이그레인과 결혼하고 아서를 낳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줄거리는 어떤 각색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바뀐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서는 멀린이 아서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평민 가정에 맡기게 되는데요. 왕의 죽음 후 혼란 속에 어린 아서가 돌에 박힌 검을 뽑은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검을 뽑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탁의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아서는 원탁을 중심으로 한 평등한 기사단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정의, 용기, 명예, 신의를 중시하며 각종 모험과 전투를 통해 이상국인 카멜롯을 세웁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기사가 랜슬롯, 가웨인, 퍼시발, 가라트, 보르스 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저도 이 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각색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추가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단이 성배를 찾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적인 신성한 유물인 성배를 찾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도덕적인 시험이 있기도 하고 내면적인 정화와 신과의 연결 등 여러 가지가 속해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몰락이 시작되는데요. 아서의 왕비인 귀네비어가 기사 랜슬롯과 불륜이 발각되면서 질서가 붕괴되게 됩니다. 또 아서의 조카인 모드레드가 왕위 찬탈을 시도하게 되고요. 캠넌 전투에서 아서와 모드레드 모두 치명상을 입고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할 말이 많으시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때 인물들의 역할을 통해 영국인들의 가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서 같은 경우에는 정의롭고 덕막 있는 군주로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영된 가치관으로는 질서와 통치의 정당성, 성스러운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고요. 멀리는 예언자이자 마법사로 지혜와 전통과 신비의 조화를 다루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귀네비어는 왕비이자 비극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과 충성의 어떤 갈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랜슬롯은 최고의 기사죠. 또 충성과 불륜의 양면성을 보여주고요. 기사도의 찬양과 인간적 약점의 비극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모드레드는 아서의 조카이자 배신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권력욕, 내분, 체제 붕괴의 경고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덕과 정치, 인간 심리를 모두 다룬 복합적인 상징 체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적인 구조, 예를 들어서 주인공에 대한 조력자, 멀린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최고의 파트너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분란이 있게 되고, 또 주변에서의 왕위 찬탈 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적 서사적 구조를 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서왕 이야기를 각색해서 또는 이 아서왕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구조를 보게 되면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탁의 기사들을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탁의 기사를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라는 걸 대표로 들어보면 랜슬롯은 귀네비어와의 이야기로서 또 부가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죠. 또 가웨인 같은 경우에서는 가웨인과 녹색 기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또 이야기가 퍼져나가고요.
퍼시발은 성배를 찾아내는 이야기에서 좀 더 핵심적인 인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성배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이야기에서 퍼시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 갈래가 펼쳐지고요. 갈라하드, 랜슬롯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기사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순결한 기사, 또 성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갈라하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갈래로 이야기가 새롭게 나타나고요. 트리스탄 같은 경우는 이졸데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페라 곡도 있을걸요? 예, 그렇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새로운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보르스 같은 경우에는 신실한 기사로서 성배 탐색의 어떤 성공자로서 이야기를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틀 안에서도 또 각각의 어떤 인간성 또 각각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통해 이야기 전체의 균형과 긴장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갈래로서 또 새로운 인물적인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의 귀감이 되죠. 자, 그럼 이 아서왕 이야기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영국인들의 가치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칼을 뽑았기 때문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이 선택한 왕, 신이 선택한 왕이라는 그런 정당성이 있죠. 또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 원탁을 만들었는데 이 원탁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말이죠. 또 도덕성과 책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권력자도 도덕적인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귀네비어와 랜슬롯의 사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윤리가 또 들어갑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되고 또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순수한 내면적인 신앙심이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볼 수 있고요. 인간의 비극성과 연민, 아서의 최후를 통해서 이걸 느낄 수 있죠. 평등과 명예를 보고 찾아보자면 아까 말했던 원탁의 구성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설을 통한 이상형을 제시하는 것, 아무래도 성스러운 왕, 의로운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서왕 전설은 영국의 군주제, 기독교, 기사도, 계층 질서, 인간성 모두를 아우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아서왕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영국 동화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영국 동화는 사실 잭과 콩나무가 제일 유명하고요. 거위 치는 처녀 이렇게 두 가지 또 세 마리 곰 이야기 이렇게가 좀 유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동화의 특징은 뭐냐면 농민적인 배경입니다. 평민 아이들이 주인공이고요. 또 계층 풍자와 지혜, 약자가 꾀로 강자를 이긴다는 이야기가 특징이고요. 마법, 거인, 정령 등 신화적인 요소가 또 혼합이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국의 전원적인 풍경, 어떤 농촌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연 친화적인 풍경과 사회 구조가 배경이 된다는 점, 이게 동화의 특징입니다. 또 동화 속에서 재밌는 건요, 인간상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든지 이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한 얘기를 내가 아는데 싶은 거죠. 왜냐? 재치 있는 약자 또는 정의와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의협심이 좀 있어야 되고 겸손과 근면하고 또 질서와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상을 사랑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설화의 특징을 봐도 동화와 별 다르지 않아요. 로컬 중심적이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마을, 성, 숲, 호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고요. 유령 이야기, 고딕적인 이야기가 참 많고 도덕적 교훈보다는 분위기와 이야기의 힘이 참 강합니다. 또 역사 왕조와 연결되는 설화들, 예를 들어 리처드 3세의 유령 이야기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아서 영국 동화와 설화가 참 비슷하다.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 정령과 거인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켈트와 게르만 기독교가 혼합된 복합적인 어떤 전통적인 체제가 있다 보니 판타지적이고 조금은 또 도덕적이어야 하고 순결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영국에 받은 영향과 어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동화로 살펴볼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동화 들려드릴게요. With you is something different. 첫날부터 말 끊어. Yeah. 그냥 숨만 쉬어도 흘러. Talking about your vibe is killer. Never met some realer. Oh, no stress. 너만 보면 reset. 이상해 어제 본 너. Why you got me like this? 넌 그냥 너인데 왜 이렇게 자극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Just standing there, I'm losing it. Crazy, I'm crazy. 너 하나에 미친 듯이, baby. Oh baby, oh baby. 하루 종일 you on repeat. 그냥 너인데 왜 이렇게 자극해? 너보다 밋밋해. Love, nice chemistry, fire. 내 타입도 아닌데 뭔데? 넌 룰도 없고 틀도 깨. 그전엔 love가 무채색. But now I see it technicolor, babe. 입꼬리 못 내려 숨길 수가 없네. So I just ride it. 너의 orbit, yeah, I'm in it. 넌 그냥 너인데 왜 이렇게 자극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Just standing there, I'm losing it. Yeah, yeah, crazy, I'm crazy, I'm crazy. 너 하나에 미친 듯이, baby. Oh baby, oh baby. 하루 종일 you on repeat. 그냥 너인데 왜 이렇게 자극해? 너보다 밋밋해. My ex, love, nice chemistry, fire. 꿈속에서 찾아낸 왕비, 영국 웨일스 이야기. 로마의 막슨 울데릭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슨 왕은 사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나간 골짜기에는 개울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과 부드러운 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더워서 왕과 신하들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낮이 되자 햇볕은 더 뜨겁게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왕은 슬슬 졸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방패와 창을 마주 세워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그 그늘 아래에서 금으로 만든 방패를 메고 잠이 들었습니다. 막슨 왕은 잠이 들자마자 신기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어느 강줄기를 따라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강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샘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산꼭대기를 넘어 반대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죠. 왕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강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강은 곧바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아름다운 탑이 우뚝 솟아있는 멋진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수많은 군함이 줄지어 떠 있었죠. 금과 은으로 꾸며진 커다란 배도 있었습니다. 그 배는 갑판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육지와 배를 이어주는 다리는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상아 다리를 건너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배는 아주 오랫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섬에 닿았는데요. 왕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니 서쪽으로 뾰족뾰족한 산줄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줄기를 따라가자 다시 바닷가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그만 섬 두 개가 서로 마주보며 다정하게 떠 있는 게 보였는데요. 바닷가에는 왕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성이 서 있었습니다. 왕은 성 가까이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어서 왕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 안에는 화려하고 넓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은 금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도 황금 조각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또 내벽은 모두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금을 깔아놓은 방바닥에는 금장식이 된 의자와 은으로 만든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색머리를 한 두 젊은이가 거기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말은 금으로, 장기판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놓는 검정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금으로 만든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기둥 앞에는 무섭게 생긴 사람이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만든 반지와 팔찌를 끼고 목둘레에는 금으로 만든 옷깃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장식은 이마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으로 된 장기판을 앞에 놓고 작은 칼로 열심히 장기말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어떤 소녀가 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흰 비단 옷을 입은 그 소녀는 가슴에 금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막센 왕을 바라보더니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왕을 이끌어 자기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은 너무나 행복해서 소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 방패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 황홀한 순간에 잠을 깬 것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어찌나 실망을 했던지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신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왕은 기운이 빠져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부축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막센 왕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왕은 몹시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금술잔에 담긴 포도주나 음접시에 놓인 고기를 보아도 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도 더 이상 왕의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왕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왕은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소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은 잠자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지만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전하, 사람들은 전하께서 병이 드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째서 그렇게 말할까? 왕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며 인사를 드려도 마치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전하께서 병이 드셨다고 생각하지요. 그렇네 친구, 나는 지금 너무나도 큰 시름에 잠겨 있네. 만약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다면 로마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주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해보겠네. 왕의 친구는 곧 로마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성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여,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들어보시오. 나는 얼마 전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소. 그 꿈속에서 나는 무척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소. 그 소녀를 꼭 찾고 싶구려. 만약 그 소녀를 찾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오. 왕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저희들의 충고를 바라고 계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신들을 사방으로 보내어 그 소녀를 찾게 하십시오. 그 사신들이 언제 어디서 전하께 좋은 소식을 보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수가 없으므로 왕은 그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곧 사신들을 뽑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사신들은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사신들은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왕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사신들은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막센 왕은 전보다 더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그 소녀의 소식을 영영 듣지 못하게 될까봐 안절부절했습니다. 왕의 친구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충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처음 그 꿈을 꾼 사냥터로 가셔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추적을 시작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새로운 희망이 솟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처음 소녀의 꿈을 꾸었던 골짜기로 떠났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왕은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에서 나는 꿈을 꾸었어. 그리고 꿈속에서 이 강물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가 산꼭대기의 샘에 이르렀지. 곧 정찰대가 앞서서 길을 떠났습니다. 왕의 친구가 정찰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왕에게서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정말로 산꼭대기에 샘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찰대가 산을 넘어 골짜기 반대편을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정찰대는 강줄기를 따라 계속 앞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프랑스의 서쪽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틀림없이 전하께서 꿈에 보았던 그 바닷가일 거야.
왕의 친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찰대는 강 어귀에 갖가지 색깔의 탑들이 솟아있는 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바닷가에 줄지어 떠있는 군함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커다란 배도 보았습니다. 저 배가 전하께서 꿈에 보았던 그 배로구나. 왕의 친구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찰대는 상하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 큰 배를 탔습니다. 정찰대를 태운 배는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배는 마침내 브리타니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대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쉬지도 않고 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드디어 에리리에에 도착한 정찰대는 서쪽에 솟은 산줄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보아라, 여기다. 저 산줄기가 틀림없이 전하께서 꿈에서 보았던 그 뾰족뾰족한 산줄기일 것이다. 왕의 친구는 정찰대를 이끌고 곧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몬과 아르폰이라는 작은 섬 2개가 마주보며 떠 있었습니다. 왕의 친구는 기쁨이 넘쳐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하께서 꿈에 보았던 그 섬이로구나. 에리리 바닷가에는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정찰대는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왕이 말한 대로 천장과 바닥이 금으로 된 큰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도 전하께서 보셨던 그 방이로구나.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머리가 밤새긴 젊은이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장기말을 깎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금 의자에 정말로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찰대 대장인 왕의 친구를 비롯하여 대원들 모두가 그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왕비가 되실 것입니다. 그 소녀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귀한 신분이며 사신으로 여기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 저를 놀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친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로마 막센 울데릭 왕께서 당신을 꿈에서 보시고 당신을 로마의 왕비로 맞이하고 싶어 하십니다. 왕께서는 당신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제야 간신히 당신을 찾아냈는데 당신이 거절하신다면 막센 왕께서는 대단히 괴로워하실 겁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로마로 가셔서 로마의 왕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께 직접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드릴까요?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왕께서 찾고 계시는 소녀가 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녕 왕께서 찾고 계시는 소녀가 저라면 그분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친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찰대는 소녀에게 인사를 하고 그 성을 떠났습니다. 정찰대는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지친 말을 받고 타면서 그들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대는 곧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 소녀를 찾았는데 저희는 기뻐하십시오. 그 소녀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전하를 그녀에게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이름과 가문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에야말로 그 소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소녀야말로 전하와 함께할 왕비의 자리에 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데리고 그 소녀에게로 떠났습니다. 왕의 친구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왕은 알프스 산맥을 넘고 프랑스를 지나서 배를 타고 브리타니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막센 왕은 브리타니아 섬을 정복하고 나서 에리리로 갔습니다. 왕은 꿈속에서 보았던 그곳을 알아볼 수 있었죠. 여기가 바로 내 꿈에서 보았던 땅이다. 왕은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왕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두 젊은이가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이다프의 두 아들인 사이랑과 아데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말을 깎고 있는 사람은 오이다프였습니다. 막센 왕은 꿈속의 소녀가 금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고 소리쳤습니다. 로마의 왕비시여.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왕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엘렌이라는 이 소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엘렌 왕비는 왕과 함께 브리타니아 섬을 돌아보았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왕비를 위하여 브리타니아 섬에 3개의 성을 새로이 지어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은 세나본에 세운 것으로 재료를 모두 로마에서 가져다 지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이 성에서 지났습니다. 다른 하나의 성은 셀리온에, 또 다른 하나는 카마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 성을 이어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엘렌 왕비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막센 왕은 엘렌 왕비와 함께 브리타니아 섬에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관습으로는 왕이 다른 나라에서 왕비를 맞으면 왕비의 나라에서 7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막센 왕은 왕비와 함께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두 돌아온 왕과 새 왕비를 환영했습니다. 그 후 막센 왕은 로마를 더욱더 잘 다스렸습니다. 푸른 모자 이야기, 영국 스코틀랜드 이야기. 찬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부 얀 맥크레는 굳은 날씨 때문에 고기잡이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루해진 얀은 배에 밑창이나 새로 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얀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숲에 가면 제법 쓸만한 통나무가 있을 거야. 얀은 마을 가까이에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숲속엔 짙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뽀얗게 낀 안개 때문에 얀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얀은 숲에서 나가기 위해 더듬더듬 앞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숲속에서 꽁꽁 얼어 죽겠는걸? 얀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갈 길은 멀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얀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무에 기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 사이로 희미한 오솔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히 얀도 잘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웃마을로 통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얀은 서둘러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해는 지고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얀은 몹시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얀은 이제 살았다 싶어 정신없이 불빛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불빛은 돌로 지은 작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좀 묵어야겠어. 어쩌면 따뜻한 밥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얀은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불이 켜진 걸 보면 분명 누군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더 탕탕탕 세게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 인심 한번 고약하군. 길을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말이야. 얀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삐그덕하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열린 틈새로 꼬부랑 할머니가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주름살 투성인데다가 눈은 움푹 파인 이상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될까요? 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구려.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주위에 집이라고는 없을 거요. 어서 들어오시오. 벽난로 앞에 쉴만한 곳이 있을 테니.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얀은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빨갛게 구워진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한쪽 옆에는 할머니 둘이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얀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할머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할머니가 벽난로 앞에 자리를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쉬도록 해요.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인지 자리에 앉자마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얀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오늘 밤은 뜬 눈으로 지새는 게 낫겠어. 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얀은 자기도 모르게 깜짝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누군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지고 얀도 잠에서 깼습니다. 자기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아까 문을 열어주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얀은 얼른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할머니는 얀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나무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괴짝 뚜껑을 열고 푸른빛이 도는 모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허옇게 샘 머리 위에 모자를 눌러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리슬레. 다음 순간 얀은 너무나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푸른 모자를 쓴 할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얀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잠든 듯 누워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차례차례 일어나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푸른 모자를 하나씩 꺼내 쓰고는 카를리 쓸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들도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습니다. 야는 벌떡 일어나 방 여기저기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할머니들은 없었습니다. 맞아, 그 할머니들은 바로 마녀들이었던 거야. 이런 세상에. 야는 머리끝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야는 조심스럽게 괴짝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겁이 나긴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호기심이 얀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괴짝 안에는 푸른 모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얀은 모자를 집어들고 머리에 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카를리 쓸래 하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몸이 하늘 높이 치솟는가 싶더니 어느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얏! 얀이 정신을 가다듬고 둘러보니 이곳은 포도주가 가득 쌓여있는 으리으리한 광속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숲속 조그마한 집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광 속에 와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얀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할머니 셋이 곤드레만드레 술을 마셔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얀을 알아보고 한 마녀가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른 마녀가 말했습니다. 킨타일, 다시 돌아가. 마녀들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새 마녀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야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는 먼저 포도주광을 구석구석 돌아본 다음 여기저기서 술병을 꺼내 모두 한 모금씩 맛을 보았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야는 취하는 줄도 모르고 홀짝홀짝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리고는 곧 술에 취해 휘청휘청 돌아다니다가 광 한 구석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날이 밝자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더니 하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몇몇 광으로 들어왔습니다. 얀이 잠든 곳은 바로 카를리 쓸래 주교의 포도주광이었습니다. 아니, 왜 술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이럴 수가, 술병이 모두 비어있어. 아니, 여기 웬 놈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얀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잤습니다. 머리에는 푸른 모자를 눌러 쓴 채 말이죠. 얀이 잠에서 깨어보니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얀은 신문을 받기 위해 주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얀이 쓰고 있는 모자를 벗겼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주교는 얀에게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카를리 쓸래 광장에서는 바짝 말린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얀을 끌고 나와 장작더미 위에 있는 기둥에다 꽁꽁 묶었습니다. 화형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얀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꼼짝없이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죠. 바로 그때 푸른 모자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얀은 눈을 빛내며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교가 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푸른 모자를 쓰고 죽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얀이 어찌나 애처롭게 말했는지 사람들 모두가 소원을 들어주자고 말했습니다. 하인 한 명이 푸른 모자를 갖고 왔습니다. 머리 위에 모자가 씌워진 순간 얀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킨타일, 다시 돌아가!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얀이 묶여있던 통나무 기둥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교는 눈을 비벼대며 제사를 꼬집어 보기도 했죠. 얀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길을 잃었던 그 숲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새 마녀가 살고 있던 돌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얀은 통나무에 묶인 채 사람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숲 저쪽에서 저벅저벅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얀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원 세상에 이게 웬일이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이 밧줄 좀 풀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을 들여 꽁꽁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살았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얀은 허리를 숙이며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통나무에 묶어놓았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뱀이창에 대려고 몸을 묶어서 날라온 거예요. 카를리 쓸래 주교가 제게 선물한 통나무지요. 얀은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얀에게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야는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술을 물리친 자네트, 영국 스코틀랜드 이야기. 금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숲속으로 달려가는 저 예쁜 아가씨는 백작의 딸 자네트입니다. 자네트는 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자네트는 언제나 방 안에서 술을 놓았습니다. 때로는 유모와 장기를 두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하자 자네트는 그만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수트를 살그머니 내려놓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늘어뜨린 다음 초록색 쇼를 두르고 카르토 호수의 숲을 구경하러 몰래 빠져나온 것이죠. 자네트는 초록 그늘에 뒤덮인 골짜기가 몇 개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숲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들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빨간 들장미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자네트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허리에 꽂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웬 젊은이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카르토 호수의 장미를 함부로 꺾다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 숲에 허락이나 맞고 들어온 거요? 젊은이가 자네트에게 물었습니다. 전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없어요. 자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 숲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그렇게 말한 젊은이는 자네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리에 놓인 장미꽃에 머물자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오랫동안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웃을 때처럼 어설퍼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와 흰 장미꽃 한 송이를 꺾더니 자네트의 허리에 있는 붉은 장미꽃 옆에 꽂아주었습니다. 아가씨처럼 귀여운 이에게는 카르토 호수의 장미를 모두 주어도 아깝지 않겠소. 내 이름은 탐린이라 하오. 젊은이가 수줍듯 말했습니다. 당신에 관해서라면 들어본 적 있어요. 요정나라의 기사님이지요? 이렇게 말한 자네트는 허리에 꽂았던 꽃을 황급히 빼며 던졌습니다. 요정의 마술에 걸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네트 아가씨, 그렇게 무서워할 것 없어요. 모두들 나를 요정나라의 기사라 부르지만 나 역시 태어날 때는 아가씨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탐리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죠. 그 후로 할아버지가 나를 맡아 키워주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와 내가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사나워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나는 무척 지쳐 있었던 터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찌 된 것인지 내가 탄 말이 점점 뒤로 처졌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요정나라 여왕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탐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요정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요정나라 여왕이건 마법에 사로잡혔답니다. 낮에는 카르토 호수의 숲을 감시하고 밤에는 요정나라로 돌아가야 하지요. 요정나라에는 죽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기쁨도 없답니다. 자네트 아가씨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마법에서 풀려나기만 빌고 있답니다. 자네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네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하늘나라의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땐 요정들이 모두 모여서 말을 타고 나간답니다. 나도 그 요정 무리 속에 끼어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네트는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우선 한밤중이 되면 십자로에서 나와서 요정의 무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무리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에는 가만히 계십시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 번째 무리 속에 끼어 있을 겁니다. 내가 탄 말은 우윳빛 갈기를 가진 암말이에요. 아가씨가 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에 황금띠를 두르고 있겠어요. 나를 보거든 얼른 달려나와 나를 말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 품에 꼭 안아주세요. 아주 세게. 내가 당신의 가슴을 느낄 수 있도록 힘껏 끌어안으시면 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나를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12시를 알리는 괴종소리와 함께 자네트는 서둘러 십자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미덤풀에 숨어 탐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호수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숲은 기묘한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때 첫 번째 무리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요정나라의 여왕이 함께 달리고 있었죠. 그렇게 두 번째 무리도 지나갔고 드디어 세 번째 무리가 지나갈 때입니다. 자네트는 탐린이 타고 있는 우윳빛 갈기의 말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마에 두른 황금띠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자네트는 재빨리 튀어나와 말고삐를 움켜잡고 탐린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 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뒤로 요정들이 커다랗게 외쳤습니다. 탐린이 없어졌다! 그 소리를 들은 요정나라 여왕이 까마귀처럼 검은 말을 타고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네트와 탐린을 차갑게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여왕의 눈길이 탐닌에게 닿자마자 탐닌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징그러운 도마뱀이 자네트의 가슴에 안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미끌미끌한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네트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소리가 쳐졌지만 마법에 걸린 탐닌이라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꼭 놓아주지 않고 뱀은 빨갛게 달구어진 쇳덩이로 변했습니다. 자네트는 너무 뜨겁고 무서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쇳덩이를 놓진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여왕은 자네트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탐닌을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계집애가 보통이 아니군. 요정나라 여왕은 이렇게 말하더니 탐닌을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아 주었습니다. 탐닌은 이제 늠름한 젊은이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으로 변한 것을 본 자네트는 손이 불에 닿은 것을 모른 채 황홀한 듯 탐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요정 중 하나가 길고 푸른 손을 내밀어 탐닌이 타고 왔던 말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요정나라 여왕은 슬픔에 잠겨 탄식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기사였는데 그가 죽음에 있는 인간들의 세상으로 가버리다니. 저 보잘것없는 계집애가 탐닌을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면 저 계집애의 심장을 돌덩이로 태워두었을 텐데, 저 계집애가 카르터하우스에 온 것을 알았더라면 그 귀여운 두 눈을 썩은 나무로 바꾸어 놓았을 텐데. 여왕이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탐닌은 자네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탐닌은 자네트의 손을 감싸쥐고 화상을 입은 곳마다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자네트는 탐닌의 사랑에 아픔을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윽고 두 사람은 푸른 초원 위의 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네트의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눈 뜨자마자 연이 메시지 작은 말투 하나에 또 생각이